크레이터고요. 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일본 감독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연출작입니다. 이 작품은 올해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이 스티븐 스필버그였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작품의 심사위원상을 수여한 셈이 될 것 같고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작품을 본인이 직접 리메이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가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극영화로 데뷔하기 앞서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이력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보시면서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관객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자신의 영화에서 극영화에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를 좀 넣는, 가미하는 그러한 감독입니다. 좀 다큐적인 요소라고 한다면요. 우선 아이들의 연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시면 루세이 역을 연기한 황쇼겐이라는 이 아역 배우의 연기가 상당히 뛰어나지요. 전체적으로 아역 배우들의 연기가 좋습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이 아이들에게 따로 연기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본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촬영장에 와서 재미있게 놀다가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요.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연기하도록 좀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영화에서 보시면 좀 인상적인 장면이 이 류세이가 요타의 집에 갔을 때 요타가 류세이에게 규율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요. 이때 류세이가 계속해서 난데라고 물어봅니다. 왜냐고 계속 물어보지요. 이것은 그 황쇼겐이라는 이 아역 배우의 원래 말벗이라고 합니다. 감독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할 때마다 황쇼겐이 계속 난데 물어봤던 거죠. 이것이 재밌다고 생각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그대로 그 상황을 영화에 넣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아역 배우들이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연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요타였잖아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팬분들이시라면 요타라는 이름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전작에도 등장했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고로도라는 이 작품에서 남자 주인공 이름이 요타입니다. 그러니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을 요타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고로도의 이야기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과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오늘 보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과 자신의 딸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세계적인 감독이지요. 너무도 바쁩니다. 한국의 아버지들도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집에 잘 없었지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일을 하러 나갈 때에 자신의 한 5살, 6살 정도 된 어린 딸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놀러 오세요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인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딸아이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아버지가 아니라 손님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집에 잘 안 있으니까요. 가끔 왔다가 잠만 자고 가버리고 그렇겠지요. 그래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이러한 딸의 인사를 들으면서 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아버지와 딸의 관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이 핏줄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자신의 이야기와 그리고 실제로 60, 70년대 일본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바뀌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들을 조사를 해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전반적으로 이 영화에 지배하는 정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저는 상실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도 어떻게 보면 딸을 잃은 셈이죠. 딸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감독의 딸 역시도 아버지를 잃은 셈입니다. 이 영화 역시도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영화는 잃어버렸다는 이런 상실감이 영화에 전반적으로 짙게 배어 있습니다. 이런 상실감을 표현하는 몇 가지 장면들이 저는 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영화 시작 부분에 인터뷰로 시작을 하지요. 이렇게 인터뷰 장면 역시도 좀 다큐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이제 요타의 가족들이 이렇게 학교 로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요. 왜 거짓말을 했냐,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은 다음에 이 로비 아래로 사라집니다.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 버리지요. 그런데 그때 가족들이 사라진
인물들이 사라진 이 빈 로비 공간을 영화가 한참 동안 보여줍니다. 기억나시지요? 아마 왜 저렇게 빈 공간을 보여주나 생각하신 관객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업 영화라면 좀 비효율적인 장면이지요. 인물들이 없으면 이야기도 없는 것이 일반적인 영화의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화는 인물들이 없는 빈 공간을 한참을 보여줍니다. 이런 장면도 있었는데요. 요타의 집에서 케이타가 쿠션에 엎드려서 책을 보고 있다가 전화가 오니까 케이타가 전화를 받고 나가버립니다. 그러자 이 거실 공간에는 아무도 없지요. 거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어 있는 거실 공간도 영화가 한참을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빈 공간을 보여주는 것은 상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물들이 공간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인물들이 사라진 빈 공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들이 있다가 사라진 거니까 상실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렇게 빈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를 잃어버린 상실감들을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사진이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로타와 사이키상의 가족이 함께 캠핑을 갑니다. 이때 보시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지요. 이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지요. 이제 아이를 바꾸기 전에 마지막 사진인데 이때 보시면 로타의 가족은 사진을 찍을 때요. 저처럼 이렇게 뻣뻣하게 정자세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사이키상의 가족들은 다르지요. 부모가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춥니다. 뚜렷하게 대비가 되죠. 같은 사진 안에서요. 그러니까 사진을 통해서 두 가족의 대비되는 가정 환경을 또 표현을 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두 가족이 만나서 자신의 아이들의 사진을 서로 교환하지요. 예전에는 이제 싸이월드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많이 하시지요. 이런 프로필 사진을 올릴 때도 고민을 하시잖아요. 어떤 사진을 올릴까 고민을 하시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진을 올리시는데 분명히 이렇게 아이들의 사진을 처음 교환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겠지요. 이 두 가족이요. 그런데 로타의 가족은 이 케이타의 사진을 꺼내놓는데 증명사진을 꺼내놓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사이키상의 가족은 율세의 사진을 꺼내놓을 때 율세이가 물놀이 가서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꺼내놓습니다. 대비가 되죠. 두 가정의 다른 가정 환경과 두 아이의 대립되는 다른 성격들을 이런 사진이라는 일상적인 물건으로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레다루카즈 감독은 대사나 지적인 설명 없이 이런 일상적인 물건들을 통해서 의미를 담아내는 연출력이 아주 뛰어난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건을 활용한 예는 기타를 또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보시면 이 로타의 서재에 기타가 항상 놓여 있지요. 저는 이 기타가 등장하니까 언젠가는 이 로타가 한번 기타를 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타를 연기한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일본의 대표하는 가수이자 배우입니다. 그래서 후쿠야마 마사하루도 연기를 할 때 뒤에 이제 기타가 있으니까 한번 기타를 연주하는 장면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타 연주하는 장면이 없었지요. 그리고는 이 기타가 영화의 마지막에 장난감 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로타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아버지로 성장하게 되는 이 변화를 일단 기타로 이 영화도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이 로타가 아버지로 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로타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아버지로 성장하게 되는 몇 가지 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로타가 간호사의 집을 찾아갔을 때요. 이 간호사의 아들이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타를 막아서지요. 그런데 이 간호사의 아들은 간호사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혼한 남편의 아이인 거죠. 핏줄이 섞이지 않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갓 재혼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핏줄이 섞이지 않은 남의 아이를 기르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홧김에 아이를 바꾸는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핏줄이 섞이지 않은 이 아이가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어머니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고 로타가 핏줄의 중요성보다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또 뜬금없이 매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미가 인공적으로 조성된 숲에 와서 알을 낳고 부화하기까지 무려 15년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시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로타가 이제 카메라에서 케이타의 사진을 발견하지요. 저는 이 케이타가
로타에게 카메라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선물이지요. 이별 선물로 이 카메라를 주려고 하는데 카메라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케이타가 왜 카메라가 필요 없다고 했을까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영화의 마지막에 보니까 어쩌면 케이타가 자신의 진심을 아버지가 알아주길 바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사진을 발견해주기 바랬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케이타는 피아노에 관심도 없고 잘 치지도 못하지만 케이타가 피아노를 치는 이유는 아버지가 칭찬해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케이타가 아버지 사랑하는 거죠. 이러한 관계들이 이제 사진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 이런 카메라는 일상적인 물건들을 통해서 영화가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마지막에 이제 로타가 케이타를 찾아서 이제 차를 타고 가지요. 이때 보시면 긴 전깃줄을 영화가 한참을 보여줍니다. 특히 또 이동할 때 보시면 영화가 차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할 때 항상 풍경을 보여줍니다. 터널이라든지 도로들을 자세히 보여주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지요. 장소만 바뀌어도 관객들은 장소가 바뀌었으면 알고 이동했으면 알 수 있는데 이 영화는 굳이 불필요한 이동하는 장면들의 풍경을 한참을 보여줍니다. 좀 과할 정도로 한참을 보여주지요. 이것은 결국 어딘가로 이동하기 위해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런 풍경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중요성을 이런 풍경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긴 전깃줄 역시도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 이제 로타와 케이타가 만나게 되고 케이타가 로타에게 스파이더맨이 검이란 거 알았냐고 물어보지요. 근데 로타가 몰랐다고 대답합니다. 저는 상당히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대사 역시도요. 왜냐하면 바뀌기 전에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이었던 로타였다면 당연히 안다고 말했겠지요. 이성적인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스파이더란 단어의 뜻 자체가 검이다 라고 말하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하시고 타박을 했겠죠. 그런데 변화한 로타는 영화의 마지막에 알면서도 모른다고 처음 들어봤다고 그렇게 케이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쌀기상처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로타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타의 변화를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영화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